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뉴스 인사이다도 코너를 조금씩 달라지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으로 2025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박준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근데 뭐 새해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지금 처벌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 네. 지금 계속 압수수색 관련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도 거부를 해왔고 좀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 명분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그리고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었는데요. 즉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거부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8일 법원이 윤석열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경호처가 지금까지 제시했던 논리로는 이 공수처의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색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례적인 부분인데 또 공수처가 기한 내에 집행해갔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또 경호처를 향해서 작심 경고도 날렸네요. 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네.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체포 이후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공조본이 절차에 맞춰서 결정할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윤 씨 측은 이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이미 끝난 논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윤 씨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에 이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것부터가 공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지난 31일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반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된 후 기동대 투입 등을 경찰과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고 집행하는 거 정상적인 공무 집행인데 그것을 막는다. 또 그래서 지금 공처에서 경고문까지 이제 보낸 상황인데 네. 일단 경호처 입장은 협조할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 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임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의 경호 임무는 준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대로 현행 대통령 경호법과 경호 원칙을 따르겠다라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 5조에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인근을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출입 통제 등을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경호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자체로 임무 실패인 만큼 이 윤석열 씨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호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뭐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3중 경호도 뚫어야 하고 또 야권에서는 경호법이 어떻게 헌법보다 우선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윤 씨를 찾아서 대면을 해야 하는데요. 즉 윤 씨를 둘러싼 3중 경호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네. 관저 외곽에는 군이 존재하고 있는데 수방사 소속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사나 202 경비단이 있는데 이들은 수사 인력과 같은 경찰인 만큼 무리하게 집행을 막아서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접에는 경호처가 있는 건데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한다면 공조본의 이 관저 진입 자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막아설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야권에서는 경호처를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 없고 또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란 수계이기도 하고 일단은 내란죄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경호를 왜 합니까?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원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몰라 그 직접 임명됐던 경호처장 정도는 몰라도 나머지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쭉 경호 공무원 하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왜 여기 희생이 되고 공무집행 방해죄나 이런 걸로 처벌받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관저 앞에 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대치하기도 있는 상황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젯밤에. 네, 편지 내용도 참 놀라웠는데요.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씨의 체포와 또 탄핵을 반대하는 쪽과 촉구하는 쪽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윤 씨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편지 내용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는 이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씨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고맙고 또 안타깝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윤 씨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적었는데요. 해당 글 밑에는 윤 씨의 직접적인 서명도 담겼습니다. 이 글은 관계 직원을 통해서 집회 현장 진행자에게 전달이 됐고 이후 시민들과 또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사진으로 공유됐습니다. 정말 리더로서의 자격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도 보고 불구하고도 내전이나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본인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밖에.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빨리 집행해서 처벌을 하든가 처리를 하는 게 더 맞고 그 앞에 있는 또 탄핵 반대하는 그 지지자들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영장 집행 부분 뭐 1월 6일까지니까요.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단은 용산의 참모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네요. 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직들은 단체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집단 사표는 이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석 중 2자리를 채워서 헌재를 8인 체제로 만든 데 따른 항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또 외교안보 특보 및 추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힘을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 사표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오늘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다른 참모들 역시 오늘 출근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 자, 다 임명할지, 다 임명하지 않을지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모두 이제 구상을 하다가 진전이 없으니까 2명만 딱 임명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대행은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으로 미루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또 임명하지 않는 원고를 모두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1시쯤 진행된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회동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회동에도 이 진척이 없자 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행은 당초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던 때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한다라는 취지로 건의를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또 최대행이 탄핵이 되면 후임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도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대행이 정치인 출신 공무원이 아니라 관료 출신인 기재부 만큼 출신 공무원이죠. 네, 좀 조직의 안정성을 또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점도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단 사표 제출하기 전날인 31일인데요. 국무회의장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최대행 사직하라 이런 뭐 반발까지 나오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면서요. 네, 어제자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직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 이 헌법재판관은 또 윤석열 씨의 탄핵심판과 이 탄핵심판의 심리 및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여야와 사전에 협의했냐라고 물었고 최대행은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 항공사 참사만 아니면 사직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 대행은 최대행의 결정처럼 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처사라면서 국회의장이나 헌법재판관들과 사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라면서 추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 어땠습니까?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서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독단적 결정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본인의 의사를 발표했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이번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월권이라는 주장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에 이 최 권한대행의 체제로 과연 이 적절하겠냐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이 거취 압박에 나서고 있진 않지만 당분간 이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 권한 아닙니다. 그 3명은 국회 임명 권한이고 국회가 합의를 해서 올린 거고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어쩌고저쩌고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했니 안 했니 국민의힘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냥 다 하나로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지연시키려고 안 되게 하려고 그게 다 내란 동조입니다. 어떤 논리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논리도 안 맞고 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올린 거고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임명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2명 임명한 거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다 임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난리를 치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댓글에도 많이 나와요. 국정이 장난이냐. 정말 민주적 정당성 이런 말 제발 쓰지 마라. 정유진님 글 주셨고요. 자, 용산 여기도 무슨 체포 빨리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자, 또 근데 이 같은 날
저기 최권한대행이 쌍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했어요. 또 거부권 이것도 행사는 또 괜찮다고 국민의힘은 또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뭡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이 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서 그쳐야 하는데 그 선례를 무시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선례를 깨려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다바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에서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데 그 고민을 생략했다라는 말로 이 책임을 그 최 권한대행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만 이 권한을 적극 행사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또 애초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결국 좀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는 결정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좀 유감을 표명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입맛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입맛에 지금 맞추려고 끝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탄핵은 안 되게 된다고 늦게 하고 체포도 안 되게 쌍특검 같은 거 특검법은 통과 못 되게 헌법재판 임명 못 되게 이게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탄핵 특히 내란 이 부분에 동조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데 끝까지 논리가 1도 없어요. 그냥 들어보면 딱 하나잖아요. 탄핵 늦게 안 되게. 네. 맞죠?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댓글들 많이 나옵니다. 배동원 님도 오셨고요. 국민의힘 논리가 역겹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유진님, H님, 또 JY님, 이혜란님, 박종현님, 제이님까지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 국가가 많이 어렵고 또 참사도 일어났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거 또 국무회의나 국무위원들이 하는 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지금 얼핏은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당리당략,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댓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 구성도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많이 바쁘시죠? 뭐 그렇죠, 뭐. 연말 또 연초 뭐 작년부터 또 방송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너무 어수선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없어요.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새해를 맞는 게 제 기억으로는 몇 년도야? 1998년도 이후에 IMF, 처음에 IMF 이제 때. 그 전에 97년 이제 가을에 IMF 터지고 나서 98년도에 새해를 맞을 때 정말
암담하고 앞이 안 보였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뭐 대통령 뭐 체포영장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참사가 또 연말에 또 있었고요. 참사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요. 네, 상황이고요. 네. 자, 경제적 불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 느낄 겁니다. 제가 뭐 자영업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환율도 진짜로 그렇고요. 너무 안 좋아요. 예, 네. 너무너무 안 좋은데 이 모든 게 저는 이게 국면이 경제라는 게 불확실성이냐 확실성이냐 이 그렇죠.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진행될 게 뻔하다면 좀 경제가 안정이 될 건데 아직까지 우리 불안정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그 신용평가사죠. 네. 피치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신용평가사가 몇 개 있습니다. 네. S&P가 있고 무디스 있고 뭐 피치 있고 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신용평가사인데 거기서 1차 경고를 했잖아요. 네. 이 탄핵 정국 오래 끌면 한국 신용 강등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차하면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한 단계 내린다. 몇 단계 내린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일인데. 그런 경고를 이미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 기조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계속 쭉 가는 느낌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네. 사실상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돼. 논리도 그래서 없습니다. 탄핵은 네. 그 진행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러면 4월에 예. 헌법재판관 또 2명이 임기 만료되잖아요. 4월 18일 날. 예. 그러면 아예 탄핵 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끌고 가면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윤석열 컴백을 원하는 거냐? 네. 근데 끝이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없어.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또 그러니까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예. 그 말이 돼요. 그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다고? 그 상황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전부 문외아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체포영장부터 얘기 좀 해보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서부지법에서 뭐 한 30시간 넘게 아마 고민을 하다가 발부를 했는데 아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때문에 그렇죠.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걸로 그렇죠. 봐야 됩니까? 사실은 12.3 그 계엄이 터진 직후에 제가 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마 이번이 첫 케이스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 수순으로 가는 거죠. 아니 다른 죄도 아니고 이게 내란죄니까 네. 현직 대통령도 수사도 받고 기소도 당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좀 이 상황에서는 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형사법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의 개정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공수처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수완박도 있었고 예. 뭐 공수처도 만들고 그런데 그 작업이 그 치밀하지 못했어요. 매끄럽지 못했다. 예. 예. 그 빈틈이 막 뻥뻥 난 바로 거예요. 바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죄 요거. 그러니까 예. 공수처도 그렇고 그러면 내란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규정 없는 경찰. 네. 일반적으로 경찰로 검찰도 없고 직접 수사권 예. 규정에 공수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관련된 범죄와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검찰도 내세웠고 공수처도 내세웠는데 약간 나중에 정비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고민 끝에 발부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네. 근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그 얘기거든요.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저는 이걸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 불복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 헌재에다가 제기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 법률적으로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아예 각하. 각하. 그러니까 아예 심리의 문턱도 못 링 넘고 위에 올라가지도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거로 그냥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이런 입장만 내놓고 어떤 다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사실 제일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집단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개인이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정신적으로 맑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나친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거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한 개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대단히 비극적인 사고입니다만 그 개인이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집단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래된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입니다. 네. 더군다나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있는데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뭐 일부가 있긴 했지만 뭐 조원진 뭐 의원 전 의원이라든지 대부분의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의원들은 다 이 상황에 대해서 동조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옳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의롭지 못하고 이른바 사악할 수는 있죠. 네. 어떤 집단이. 근데 사악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전략 내지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정치 집단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당에 잠깐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러니까 바뀐 겁니까 체질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김무성 대표에서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 20대 국회가 막 출범했을 때잖아요. 지금 22대잖아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났는데 그 국민의힘은 총선을 거듭할수록 계속 그 퀄리티가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자질이란 측면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최순실 공천, 또 김건희 공천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시중에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의 어떤 구성원들의 특히 현역들이 별로 안 좋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황교안 공천도 있었고, 그렇죠. 뭐 김건희, 명태균 공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드러나는 사실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정말 당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른바 신윤, 뭐 찐윤 그래갖고 주도했단 말이에요, 당을. 그러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보기엔 어떤 집단을 모아놔도 100명 이상 모아놓으면 평균적으로 지금 국힘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은 지금 개시가 돼가 진행 중인데 아직 대통령입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고 자진 출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진 출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석열? 자진 출두를 할 것 같았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태도 없었겠죠.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다만 뭐 날짜나 시간 정도를 조절을 해서 진작에 출석을 했겠죠. 갔겠죠.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한 건데 뭐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출석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범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무슨 감사 내지는 격려의 편지까지 뭐 그것도 대통령 그 휘장이 찍힌 전용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뉴스를 보고 야 정말 구속의 필요성이 점점 명확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편지인데 저 편지가 좀 무섭습니다. 내용을 그냥 보면 싸워달라. 아직까지 본인은 떳떳하고 상대가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봐야 되면 저게 뭐 확신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적혀 있는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이게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무섭네요.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잖아요. 예. 결국에 최종적인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국민이죠. 예. 국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불법 구테타를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뜻과는 상반되게 네. 그러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도 큰 위해를 가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전방을 지켜야 될 특전사의 대원들을 공수부대원들을 여의도로 뽑아내고 네. 뭐 선관위 보내고 이러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조직되어 있던 방첩사를 비롯해서 정보사 등 이번에 사실은 그 나오지 않았어야 될 얘기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HID 뭐 정보사 그렇죠. 등등. 예. 정보사의 기능이라든지 예. 이제는 심지어 뭐 블랙 용어까지 다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도대체? 국가 안보에 이런 위해를 가한 인물이 우리 헌정사에 누가 있었어요? 진짜 이상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고 지금까지 저 정도는 진짜 상상 못했죠. 저기 편지에 보면 유튜브로 다 보고 있다. 아직도 극우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생중계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 이런 편지까지. 아직도라기보다는 이제 할 일도 없고 더 열심히 보겠죠. 지금이라도 정상 뉴스라도 좀 보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그러니까 정상 뉴스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저들의 눈에는 그 부부가 똑같을 거요. 야,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좀 변호인들 탄핵 심판 변호인 나와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분이 저렇게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의뢰인들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안 됐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호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거 뭐 설득하거나 네. 뭐 한다고 먹힐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고.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체포영장이 오늘 좀 속보에 보면 오늘 안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공수처에서 이게 방해하면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입건하거나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게 좀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좀 개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처에 대해서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할 수 있고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한대행은 그냥 권한대행인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명령을 내려야죠. 경호처 경호 풀어라. 그리고 이게 어디 신변의 안전이 위협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 집행되고 수사받고 그래서 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또 법원의 심사를 그렇죠. 받는 거니까 어디 뭐 테러 당할 위협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다 확실하게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은 평소에 훈련받고 뭐 하던 게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막아설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못 들어오는 구역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확히 해줘야죠.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이라도 지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이거 저 경호가 정당한 거 아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당신들 처벌될 수 있다.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공수처에서 집행하러 왔을 때 그 관저 부근에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 혹시라도 위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올 경우에는 그 차를 경호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뭐 주위에서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나온 차량을 호송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그 경호 업무를 하면 되죠. 그 최상목 대행 얘기를 좀 하면 최상목 대행이 그 역할이 큽니다. 뭐 대통령 대행이니까요. 그럼요. 자, 지금 3명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은 임명했는데 보니까 양쪽 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이게 절충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네. 원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명. 예. 그건 이제 가처분으로 6명도 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 원장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한다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견해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대통령목 3인, 국회목 3인, 그리고 대법원장목 3인 이렇게 이른바 3건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그 추천을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을 그 헌법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건 분립을 얘기할 때 그 3건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구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몫이 입법 부목이 다 빠진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지극히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목 3인 중에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행스러운데 제가 봐도 어정쩡한 타협책 같이 보여요. 아니 하려면 3명 다 했어야지. 다 하는 거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자신의 몫으로 3명을 합의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명을 거부한 게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라면 국회가 올라온 건 다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뺄게요. 다시 합의하세요. 그럼 본인한테 권한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렇지 않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한 명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치는 집단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거기보다는 진일보한 거는 맞죠. 반발이 상당히 커요. 여당도 여당이지만 대통령실에서 수석, 뭐 비서실장 등 이상이 사표를 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들은 그럴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헌재 구성을 막아서 탄핵 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몰고 가려고 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플랜 A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플랜 B도 뭐 마땅치 않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 아무 생각들이 없더라고 정말. 그런데 대통령실의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 식이나 되는 자들이 제가 보기엔 공직 의식은 1도 없어요.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더군다나 윤석열 개인을 봐서는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을 못하죠.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사고는 터졌습니다만 오히려 각자 본인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더 충실하게 빈틈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탄핵 절차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반발도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다. 진짜 염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짓 물론 비상계엄은 완전히 그 최고봉을 찍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그런 뭐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서 저보다 더 가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봐도 이상한데. 저도 소문을 들었었는데. 가까이서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어딜 지금 뭐 반발을 할 자격이 있어요? 고개 숙이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빠진 거 없나 여기서 뭘 더 챙겨야 되나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이 사람도 사표를 또 냈더라고요. 이게 뭐 갑자기 이 사람은 왜 등장을 하는 거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국무위원급이라서 그런가요? 장관급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이제 가뜩이나 도망가고 싶은데 핑계입니까? 핑계거리 생겼으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이 틈에 그냥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진석 실장도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누구보다도 클 거려. 그게.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맥락상 군인들은 지금 싹 다 조사를 받고 구속도 되고 있는데 경찰 서울청장하고 청장 둘이는 군인하고 경찰은 다 돼 갔는데 내각이나 비서실에 아무도 조사를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제가 느낌에.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속자는 없잖아요. 구속자는 없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비서들이 이거 계엄이나 내란을 하고 있는데 몰랐을 거라고 하진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 일단 내각 참여자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일부는 조사를 받았죠. 한덕수 2번 받았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실 참모는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각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참모잖아요. 또 뭐 술 먹고 뭐 계엄 얘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모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은 더 가까이 있고 얘기를 들었어도 더 자주 더 자세히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비서실장 정말 몰랐을까요? 몰라도 모르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자리는 옮겨갔습니다. 안보실장. 네, 신원식. 안보실장은 몰랐을 수가 없지. 모르면 안 돼요. 안보실장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더군다나 안보실장 오기 전에 국방부 장관 할 때 경호처장 하던 김용현이하고 싸웠다며 비상계엄 때문에. 그 뉴스 진원지도 약간 저는 의심스럽긴 해요. 누구 발일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비서들 참모진 다 연관성 있어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헌법재판 한 명 남아 있어요. 마흔역이죠. 이분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 대행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진작에 임명이 이미 됐어야 되고 지금도 뭐 하루라도 빨리 임명되는 게 맞는데 지금 논리나 상식 뭐 법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2명 임명했다고 저렇게 여권이나 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펄펄 뛰고 있는데 추가로 1명 임명하면 더 세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국힘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니,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맞다면 최상목 대행은 월권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더 임명하는 거는 사실은 한 명 더 임명해서 구인 체제로 심리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지금 참 보면 상식 밖에 그 국정 운영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한 방을 맞아요. 지난번에 했어야지. 3명 다 하고 어차피 욕하는 사람은 욕할 건데. 그럼요. 그래요. 지금 8인 체제로 헌법재판소로 계속 일단 탄핵 심리 하겠다. 우선 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 8인 체제로 가능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결정도 가능하죠. 결정도 가능하고. 좀 이거 뭐 미리 막 얘기하기 그런데 뭐 구성으로 봤을 때는 막 보수 2분 또 진보적인 분 한 3분, 중도적인 분이 한 3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관 있나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도 국민의힘 추천 몫이라 이제 보수 인사로 분류됩니다만 법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이게 그 상식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성향 이거하고 상관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럼요. 이 상황이. 그리고 이른바 보수 성향이라면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더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기존 질서 중에 핵심은 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깔아뭉개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분노를 해야 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더 완고해야
그게 보수적인 겁니다. 아하. 제가 그래요. 예. 제가 딱 그래요.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댓글에 찐보수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댓글에. 그 정영식 재판관 네. 지금 주심이잖아요. 네.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거 보면 상당히 빨리 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생각했던 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성향 뭐 이런 거 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생각을 같아요. 약간 오해들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보수 성향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엄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그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준비 기일에 정영식 재판관이 그 진행을 하면서 적절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별도의 입증 절차가 필요 없는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네. 널리 알려져 있는 다 보도가 다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원이 다 봤어요. 국민도 알고 재판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별도의 입증 절차가 굳이 필요 없는. 의원님, 저 궁금한 게 탄핵 이런 것도 형사절차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준용하라니까 100% 따라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심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보기엔 이건 오래 걸릴 심리는 아닙니다. 공지 사실이다. 예. 중요 사실은 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알아요. 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입증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공지의 사실이라는 사실.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거 뭐 별도 증거나 입증이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사실인데. 다 봤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잠깐 얘기 좀 나눠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제 됐거든요. 네. 비대위를 뿌렸는데 권영세 비대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탄핵 좀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비대위 비상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위원회로 보이죠. 그러니까 해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인적 구성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여준 자세도 그렇고 비대위 출범하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첫 문장 자체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로 읽혀요. 이거 사과가 아닌 사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던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니냐? 그게 전체적인 취지를 쭉 읽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사과를 깔끔하게 내란 또 탄핵 뭐 이런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애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들을 못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냐. 평소와 달리. 그러니까 무슨 의리나 뭐 이런 게 있는 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리예요. 의리가 어딨어. 근데 왜 저러냐. 왜 저럽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목줄이 잡혀 있나? 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잡혀 있나?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저번에 뭐 누구 인사 청탁해서 내가 그것도 들어줬고 뭐 네가 지난번에 뭐 무슨 S기업 얘기해서 내가 그것도 해줬고 그랬는데 너 그럴 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의원님 나오니까 너무 화끈하다, 너무 좋다 이런 댓글도 많고 자주 좀 출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슈 3합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자, 좀 애도 기간인데 이거 조금 불편하기는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 네, 요즘에는 진짜 네. 안녕하세요라는 말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좀 나라의 상황, 네. 플러스 또 항공기 여객 사고가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을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까 맞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하나씩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날로 펼쳐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요. 네. 정말 진심으로 올해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들이 많았고요. 예. 아직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잘 돼서 올해 이제 끝날 때쯤이면 야,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한 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좀 좋았던 해다 이런 생각이 들 연말이 됐을 때 오늘 거의 첫날인데 이제 365일 후에는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공식 질문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관심을 가졌던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을지요? 예, 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제가 동대구를 들렀는데요. 동대구역이요? 네, 동대구를 들렸는데 아시겠지만, 네, 동대구역에 이제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웠잖아요. 네. 여러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직접 봤는데 이제 좀 가장 말이 많은 게 물론 박정희 동상 자체가 좀 말이 좀 있지만 적절하냐. 이제 저 동상의 얼굴이 과연 박정희의 얼굴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직접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안 닮았고요. 설마요. 네, 전혀 안 닮았고요. 여기 지금 이제 띄워놓으셨네요. 얼굴이 홍준표 철거민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네. 와우. 그냥 실제로 보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홍준표 시장님이시더라고요. 안경만 안 써는 홍준표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논란이 있다는 걸 넘어서 저건 좀 과하지 않으셨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쳐놓은 것 같아요. 틀은 박정희를 해놓고 거의 세부 묘사들은 입모양이나 눈이나 이런 거는 홍준표 시장 사진만 봐선 저도 이제 섞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이 어땠습니까? 가서 직접 보니까 그냥 홍준표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항상 이제 안경을 끼고 다니시니까 안경 안 낀 모습은 사실 낯설긴 합니다만 그냥 저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은 안 나오는데 좀 약간 멀리서 찍으면 요 동상 뒤에 박정희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 이렇게 써놨거든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저것도 홍준표로 쓰고 싶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울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거 만약에 만들러 지시하면 만드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하나요? 아니 이미 얼굴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한번 해봐 했을 수도 있고요. 안 닮았어요. 그래서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자기랑 똑같을 때까지 계속 수정은 거쳤을 것이다. 수정하면서 저렇게 얼굴이 된 것이고 계속 여러 차례 수정이 되니까 이렇게 더 이상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 놀랍습니다. 최종 본입니다. 저도 대구 출신이라서 대구 자주 가는데 가서 한번 보려고요. 저도 이제 보고 싶어서 봤는데 정말 궁금해서 찾아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대구 시민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해달라 홍준표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이 주목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네, 그 앞에 계시는 극렬 지지자들 향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이게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내용이 정말 아직은 파면이 되지 않은 현직에 있는 사람인지
놀라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 안에 뜯어보면 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운데 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이 애국시민이라는 말이 지금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 애국시민이라는 말을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애국보수 애국시민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씁니다. 네.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수고 많은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게 충격적인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나라가 위험하다. 지금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것을 오히려 주권 침탈 세력이 누구인지 주권 침탈 세력 때문에 나라가 위험하다? 아니 본인이 지금 국가기관을 진짜 무력화시키고 무장한 군인들 병력을 네.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난 이 상황에서 주권 침탈 세력 때문에 나라가 저거 저 보면서 네. 본인이 쓰진 않았겠죠. 누가 또 써주고 자기는 사인만 한 것 같은데 뭐 그걸 쓸 재능이 되는지 싶은데 아직까지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지금 사실은 조금이나마 이성의 끈을 잡고 있을까 하는 희망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자진 출두도 있고 뭐 출두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자신이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나. 조금이나마 이성의 끈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세력은 주권 침탈 세력. 준동. 자신이 주권인가요? 야. 이 주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망상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면 정말 앞으로도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말을 좀 조심했는데 사석에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 전에도 이 정권에서 말하는 국민은 김건희, 윤석열이라. 둘이다? 네, 둘이다.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하는 법치는 자기들 마음대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자기들의 권력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설명이 다 된다는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딱 맞아떨어지네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환하면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위법한 것이고요. 네. 전부 그런 기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권 침탈이라는 게 주권이 본인으로 하면은 자신을 왕입니까? 왕이라 적었었지. 네. 왕이라고 적었었죠. 왕이네. 이게 그렇게 하면 다 이해됩니다. 자신이 곧 주권이다. 자신의 권력이 주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 전에 그런 용어들 많이 쓰셨잖아요. 그 말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되면 모든 행동이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에 간 것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 오늘 어젠가 단독 보도 나왔었죠. 네. 여론조사 조작한 거 찾으러 간 거라는 열심히 직원들 지금 잡으러 갔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지지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신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플러스 여론조사도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런 명단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에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위법인 거예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거죠. 참 무섭기도 하고 왜 저런 괴물 같은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됐는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허약성,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는 여론과 이런 올바른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여론 형성에 있어서 공론장이 제대로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일부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 했고 또 집권 초기 때부터 계속 들었던 무속이나 자기
경로하고 격정적으로 지 맘대로 운영하는 거를 소문들이 다 났었거든요. 또 그 지근거리는 사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신 나간 행동들 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아무리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아무리 뭐 경제, 외교 아무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 한 명으로 인해서 저자 한 명으로 인해서 나라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설마 붕괴되랴라는 어떤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냥 자신들의 세력을 옹립하기 위해서 저자가 필요하다면은 그자도 괜찮다라고 했던 세력들 아니면은 설마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저자를 대통령이라는 직에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 지경까지 만든 거죠. 네. 자, 하여튼 뭐 체포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편지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3명 중에 2명만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여기에 대해서 참모진들이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반발해서 또 사표를 또 했습니다. 사표를 지금 내는 게 맞아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저는 네. 사실 이 기사 나왔을 때 사표를 안 낸 사람에도 주목했습니다. 아, 사표를 안 낸 사람들. 수석 기상은 냈다고 하더라고요. 경호실장이 안 냈어요. 아, 박종준. 네. 경호실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하. 지금 이분들이 사표 내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시위하는 건데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진심으로 정말 뭐 상황이 이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내서 항의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이분들은 지금 도망칠 사람은 도망치는 거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 내는 거면은 경호실도 내야죠. 네. 경호실이 안 하는 이유는 영장에 버티기 위한 거고요. 영장 버티기 위해서. 네,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치나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의사가 깔려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호처는 일단 하는 말 보면 공수처 영장 집행 맞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기들 처벌받는 거에 감수하는 건가요? 자신들의 입장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말을 돌려주고 싶어요. 정말 아직도 체포 못 들어갔냐? 뭐 하냐?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업고 나와라. 그게 계엄 때 지시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하기 전부터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예를 들면 비상계엄 하기 전부터 국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돌려주고 싶은 정말 다 모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아직도 못 들어갔냐. 그리고 지금 뭐 그 앞에 있는 사실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인원들이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 눕는다 그러잖아요. 네. 도로에 누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편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만 버티면 된다. 이거 체포 영장만 집행기간 1월 6일까지 집행기간만 맞습니다. 넘기면 된다라는 일념으로 정말 뭐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이게 인원이 많이 모였다가 빠졌다가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간 플러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제 도스태핑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철문으로 막고 있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는 하고 공문은 보냈다라고 하는데 출석을 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상황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라는 느낌은 좀 안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뭐 이 상황에서 공수처장 뭐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정말 힘을 내셔야 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사의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눈에 띄는 사의자가 김태규입니다. 김태규. 이 사람이 뭐 국무위원 급이긴 급이죠. 방통위원장 대행이니까. 본인도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 냈습니까? 이 사람 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꼭지로 들어가기도 양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겨레 뉴스 지금 나오고 있죠. 왜 우리랑 협의도 없이 언쟁
최상목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네. 요게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태규는 말입니다. 네. 김태규 씨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고요. 직무대행입니다.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제 정보조직법상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방통위원장이 그렇고요.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인데 이제 장관 대행을 해가 간 거잖아요. 간 거죠. 간 건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직무대행으로 갔는데 이분이 그 최상목 부총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부 서열 3이죠. 경제부총리자 대통령 직무대행한테 왜 우리랑 협의하지 않았냐고 언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너는 권한대행밖에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 직무대행이 아니라 본직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발언권 좀 주세요 해서 발언할 수 있는 지위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국무회의가 개판이라고 합니다. 개판을 표현을 썼는데 제가 개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위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항의하고 나서 이거를 김태규가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랬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표 던졌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태규가 이 사람은 지금 판사하다 온 사람입니다. 부장판사를까지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부장판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이가 뭐가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이산진리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 사람 말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별다른 제지를 한다거나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지적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후에 요 뉴스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기재부 쪽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기재부 쪽에서 그런 건 아니었고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하게 제지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주거나 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전부 지금 이 정부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신. 그동안 국무회의와 대통령,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고위 이 간부들이 법과 질서를 뭘로 생각하고 해온 건가?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 지금 김태규라는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제대로 되면 여기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국무위원들과 부총리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우습게 보였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정체가 지금 이제 뭐 쿠데타 벌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이전부터 나라가 법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급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네가 내가 나가버린다고 이게 완전히 지금 말씀했지만 정말 이게 개판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자기는 사표를 갖고 다녔다. 사직서를 갖고 다녔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는 한번 내서 이 시기를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를 해줘야 또 이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 자신은 이제 이 타이밍에서 낼 때다. 그 시기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퍼포먼스다. 퍼포먼스다. 그렇게 좀 보여요. 자, 뭐 아직도 대통령이나 그쪽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강하게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공범 같아요.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포가 빨리 된다, 구속이 된다 그러면 비서진이나 내각의 관련자들도 이 내란의 관련자들도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1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이런 짓거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막상 계엄 선포 사실을 군인들도 그 전에 다 알았던 군인들 다 실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조차도 국회 나와서는 방송 보고 알았다. 발표하는 거 TV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자들도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을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을 뿐이지 관여 정도를 반드시 수사를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인들하고는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윤석열 그렇게 뭐 지금 저런 사람이 비서한테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게 비서실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현재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요. 적어도 당시에
이른바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중요임무 종사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판례도 그렇고요. 네. 지금 그 한덕수 총리도 총리 자기 말로 자기가 소집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저기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집 절차부터 틀렸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해서 저쪽이 이제 권한했는데 성공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였던 그 회의는 당연히 국무회의를 처리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공했으면. 네, 했으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쿠데타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외관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회의가 소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쿠데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고요. 협조한 사람이 성공했으면 협조가 된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기 당시에 계엄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봐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돼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거기서 뭐 저기 반대를 했든 모르겠든 간에 그 외관을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그 내란죄는 그 특성상 그 내란죄 성립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전부 정범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단순히 그냥 부하 수행 수준이 아니라 그 쿠데타의 친위 쿠데타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협조했기 때문에 중요임무 종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지금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무위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관련돼서 실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내란죄의 저기 중요임무 종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최상복 이분도 들어갔다면서요. 이분 뭐 F용지 받아가지고 입법부 해산하고 예비부 빼고 새로운 입법부 만든 돈 마련해오라. 그거 받았다면서요. 네, 그거 받고는 자기는 그거를 뭐 제대로 안 받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서 차관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고 그러니까 지시한 거잖아요. 지시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해도 최상복 지금 권한대행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분들은 그 지금 이제 구속되어 가지고 기소되고 있는 네. 그런 그 지휘관들, 군인들에 비해서 절대 낫지 않습니다. 제 말씀.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좀 볼 필요도 있고 이분들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지금 하는 짓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반대하고 뭐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고 사표 낸다고 그러고 민주당 말처럼 내란에는 입도 뻥 못하지만 이러니 갑자기 사표 낸다고 하는 게 참모들 이것들이 정상이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도 네. 사실 내란의 관여자잖아요. 관여자. 그렇죠. 그 A4 용지를 받아서 전달을 하면서 국보위 같은 거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수행자 중에 한 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와서라도 면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면책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을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즉시 탄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즉시 탄핵 자체를 막고자 2명을 임명했는데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즉시 임명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여야 합의라고 이야기했던 뉴스 보도가 아예 캡처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했습니다. 라는 것이 다 캡처가 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화면을 보고 확인이 됐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임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습니다. 네. 1명은 마흔엽 네. 재판관은 지금 뺀 상황인데 어쩐지 이게 뭐 절충설 얘기도 있지만 쌍방에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3명을 다 임명을 하면은 네. 여당 쪽에서 욕을 먹을 거고 네. 그다음에 1명도 안 하면은 이제 야당 쪽에서 욕을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할 거고요. 영리한 선택이라고 본인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이제 생각을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양쪽에서 다 욕먹고 결정적으로 본인 입장에서 그 가장 이제 늦춰야 될 탄핵 절차 지연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리고 결국 탄핵은 막지 못하는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에 대한 분석하는 이런 글들도 저 보긴 했는데 뭐 이게
무슨 뭐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보다는 네. 코너에 몰리니까. 네, 지금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법적으로는 법이 제대로 법과 질서가 제대로 헌법과 이제 법률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지금 내란 이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게 차근차근 밀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고 그래서 한덕수가 했을 때보단 최상목이 할 때가 좀 더 지금 상황이 불리하고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 네. 다급하니까 나름 절충을 한다고 한 게 최악의 선택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하지만 큰 물줄기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란을 했고요. 쿠데타를 했고요.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됐고 탄핵이라는 게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약간은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탄핵이 되는 거고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 자체는 네. 어떻게 해서든 시간만 끌면 된다. 시간만 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찬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체포의 요건이 출석 불응 우려 네.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들 때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뭐 권성동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니 도망 우려가 없는데 도주 우려가 없는데 이게 왜 체포영장이 나왔냐라는 구속 사유 출두를 안 하잖아요. 저 막고 네. 있잖아요. 구속 사유를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맞지 않는 요건을 맞지 않는 걸 갖다 대면서 네. 이게 체포영장이 나왔냐 체포영장은 오히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작위 아닙니까? 부작위가 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마 맞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권한쟁의. 예, 맞다고 보여지고 이거를 조속히 해결해야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탄핵에 앞서 저는 이 권한쟁의 심판 자체는 그 선결적으로 먼저 판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결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구인 체제로 완결성을 갖춰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파면의 길이 아닐까. 파면하기 위해서 가는 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질문 한번 드려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반항하고 지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왜 이래요? 그들이 합리적 일부라도 네. 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끌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낙마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기대를 거고요.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들 나오는 걸 보면, 에서 이재명 대표를 빼고 보면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총선과는 달리 대선은 뭐 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시키면 다음 정권에서 대선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훨씬 해볼 만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사실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실 6명 체제 하에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이게 탄핵 심판에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인데 네. 내란죄를 저지른 건 전 국민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실관계나 이런 걸 갖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너무 이제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너무 많이 보였어요. 송달부터 시작해서 전혀 무의미한 걸로 계속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예의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헌재처에서는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지금 태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이 이제 보시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2월 말 정도는 지금 일정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이 15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두 번째 준비 기일인데 네. 증인을 누굽니까? 피소추인,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증인을 뭐 부르는 걸 몇 명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 때 일주일에 2번 했거든요. 네. 석 달 걸렸죠. 예, 일주일에 2번에 3개월 걸렸는데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러면 기일이 16번 정도 나옵니다. 2월 말까지. 네. 2월 말 16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중요 증인은 한 번 하루 뭐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2-3명 정도 하면 붙여서 그러면 2월 말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게 공제 사실로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입증이 필요 없는 거 다 봤다. 우리 모두 국민이 봤습니다. 총 들고 들어오는 거. 네. 공제 사실이고 보도된 거 다 끝났다고 보면 입증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증인신문만 하고 하면 말씀대로 2월 달에 끝나면 2달 후니까 4월 달에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 이게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충분히 이건 사실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2월, 4월. 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리하는 게 과연 좀 약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 당장은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겠지만. 네, 심변호사님. 4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발빠르게 얼굴 바꾸고 이 비상시국에 네. 대통령 될 사람 누군가요? 하면서 네. 닮은 꼴 박정희 닮은 꼴 아닙니까?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맥락이 맞네요. 네. 홍준표 시장은 안 해요. 4월 전에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홍준표 시장만 지금 이준석은 안 되겠네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좀 꼭 짚고 싶었는데 네. 지금 조기 대선에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여당 쪽 정치인들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오세훈도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젠가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께서 네. 지금 뭐 숙고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야당 쪽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뭐 질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나오겠다고 아예 말을 한 상태고요. 네. 홍준표 시장도 지금 나오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고 지금 여당 쪽 인사들이 지금 더 난립니다. 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 계산표, 시간표를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따진다면은 이준석 의원은 반드시 잡긴 된다. 왜냐면 3월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3월생입니까? 4월생. 4월생인가요? 모르겠어요. 본인은 반드시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 희망 회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만 40이 돼야 되니까요. 만 40이 근데 그게 이제 투표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언제쯤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방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성 기자 나오시고요. 배상훈, 베프의 촉, 또 그리고 박은정 의원 대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는요. 지금 목요일 코너죠.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 윤희용 대표님, 또 박영식 정치사 에디터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 신년 맞아서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목요일 8시 35분, 40분 이때 하려고 합니다. 두 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대표님. 지난 한 해 노고 많으셨고요. 새해 신년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라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 많으셨을 텐데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2025년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준비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박영식 에디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5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댁내 두루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31일 말일날 이틀간 실시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ARS 방식이고요. 응답률이 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지금 조사가 대선 가상 대결 해봤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또 개혁신당은 이준석, 고정값 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바꿔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자, 먼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특히 첫 번째 질문이 홍준표 국민의힘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후보로 넣었을 때 3자 구도로 이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 홍준표 대 이준석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50.9%의 지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24.4%, 이준석 의원이 10.4%, 나머지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음은 한 자릿수로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어쨌든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것으로 50.9입니다. 네, 응답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개혁신당 지지층은 뭐 각각 홍준표와 이준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지표가 있고,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서 보면 보수가 홍준표 46%, 이재명 23.1%, 이준석이 13.3%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 48.1%, 홍준표 21%, 이준석 12%로 지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높은 수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연령별, 지역별.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령대별로 이제 봤을 때도 우리가 60대, 70대 보수적 성향이 좀 있는 연령대잖아요. 그런데 60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요. 60대도 그래요? 네, 60대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48.7%가 절반에 육박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5.2%. 그러니까 60대도 상당히 사실은 뭐 과거처럼 완전히 이제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고하다라고 볼 수 없는 흐름 가운데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뭐 옛날에는 40대가 대선에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20년 전에. 옛날에. 10년 전에는 50대.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60대가 상당히 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아요. 그다음에 60대의 전반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60대 분석들이 아마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70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좀 앞서긴 하네요.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34.6, 홍준표 시장은 31.1, 이준석 전 대표는 9.9%니까요. 70대에서도 이제 혼전 양상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금 보수층들이 아마 약간 뭐 너무나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 내의 기류가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약간 디스카운트 된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대구, 경북은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이기도 근거지죠. 예,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도 본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8.7%, 60대랑 동일한 수치가 나왔고, 홍준표 시장은 29.6%, 30% 정도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으니까, 뭐 지역에서도 대구 민심도 상당히 사실은 복잡한 기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도층은 좀 어떻습니까? 민심의 분향계로 또 읽히기도 하는데 지금 결국 영남에서도 이재명이 좀 앞선다고 하면 중도층에도 이재명 대표가 좀 우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중도층에서도 48.1%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그 당장 이제 내일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도 민심이나 무당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하잖아요. 상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제 이렇게 쏠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뭐 일단 될 사람 밀어주겠다라는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뉴스토마토 조사 말고도 이런 뭐 삼자구도나 양자구도 대결 조사를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좀 높게 쏠려 있는 현상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점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 이번 조사에서도 될 사람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중도 민심에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좀 떠나서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또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적합도 측면에서 봤을 때 호불호를 떠나서 누가 대통령직에 걸맞는가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될 가능성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 국면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권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중도 민심이라는 게 일단 명태균 게이트가 일단 좀 그러네요. 그것도 있네요. 걸려 있고요. 그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중도 민심을 봤을 때 12.4%, 홍준표는 21%. 그러니까 이 두 후보 모두 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제가 표집 정치 성향을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중도는 383명이 응답을 했고요. 보수가 334명, 진보가 316명이라 가지고 좀 골고루 지금 이 조사에서는 표집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범여권의 그리고 범보수 계열의 후보들에게 좀 위기와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놓고 한번 돌려봤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 대결인데 요거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49.8%로 마찬가지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21.3%, 이준석 의원이 12.4%,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것이 다 한 자릿수였습니다. 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를 좀 나누어서 보면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이 34.2%,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15.7%.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보수층에서도 21.7%예요. 높네요. 예, 요거를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3자 구도에서도 중도층에서 이재명 48.8, 한동훈 27.4, 이준석 14.2로 나왔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박빙인데 연령별로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두 다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동훈 매우 이제 네. 앞에 우리가 홍준표 시장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봤잖아요. 네. 근본적인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게 어떤 지지층의 결집도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그 당 지지층과 그 후보와의 뭐 조화, 결집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령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87%가 지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80% 넘으면 그 당의 지지층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조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7%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낮은데 그래도 60% 이상이니까 그 정당의 지지층들이 수용 가능성이 상당히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 바꿨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6.7%만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 절반의 지지도 한동훈 대표가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많이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당내 리더십이 탄탄하지 못하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에서도 명확히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네. 했을 때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한동훈 네.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길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뭔가 새로운 뭐 경로를 네. 탐색해 보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고민이 또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즘 지표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네. 자, 다음은 오세훈 시장을 또 넣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민주당은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넣어봤을 때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49.2%였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6%, 이준석 의원이 10.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개혁신당 지지층 모두 오세훈, 이준석을 각각 절대적으로 지지한 건 뭐 매한가지고요. 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나눠 보니까 보수 쪽에서 보수층 응답층은 오세훈 44.4%, 이재명 22.9%, 이준석 10.3%였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8.8%, 오세훈 23%, 이준석 12.7%로 지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한동훈 쪽과 마찬가지로 60대까지는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높은 비율로 지지를 받았는데 70대 이상은 또 오세훈 시장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우리 토마토에서 하여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봤는데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높긴 하네요. 예,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네. 또는 보수층에서의 지지는 뭐 홍준표 시장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안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상당히 이제 후보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네. 거부감이 상당히 덜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지층까지 봤을 때는 이제 26%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사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상 대결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그러면은 1등 후보가 아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내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모든 후보들을 놓고 하는 다자 대결 있잖아요. 다 놓고 하는 거기서는 내가 뭐 4등, 5등밖에 안 돼. 그렇지만 어떤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 1대1로 붙었을 때 또는 이제 3자 대결을 했을 때는 네. 내가 제일 높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캠페인에서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 24.4%였는데 26%였으니까 본인이 3자 대결 각 세트 사례별로 봤을 때는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다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시장보다 높지 않거든요. 네. 아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경쟁력이 있다, 본선 경쟁력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격차가 워낙 크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 차이가 나는 점이 이제 근데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사실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정치인들은 오차범위 막 무시하고 무시하죠. 한 0.1%도 높아도 자기가 높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의 변동값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후보들의 입장은 네. 사실은 양자구도의 조사를 더 바랄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또 어제와 오늘 상황이 또 달라진 게 이 조사가 12월 말일과 그 바로 전날까지 네. 이틀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고 나서 상황이 좀 달라진 거는 네. 오늘도 이준석 의원이 본인 SNS에 올렸지만 방금 저희가 이 앞선 시간에 잠깐 다뤄봤던 네. 윤석열 씨의 그 입장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나 그 지지자들에게 전해졌었잖아요. 그 서한이나 공식 문서를 보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SNS를 올렸는데 네. 지금 급선무인 것은 윤석열의 하야다. 나는 대선 안 나가도 된다. 몇 월생이죠? 제가 정확하게 아마 생일이 4월인가 그래서 이게 3월 31일 이전에 이제 대선이 열리면 본인은 이제 출마 자격을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 31일 이전에 대선이 열리는 게 뭐가 됐습니까? 저는 네. 대선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윤석열의 하야가 중요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이 빨리 앞당겨지면 본인의 대선 기회가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차린 것 같고 40세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 출마를 하려면 우리 박영식 에디터의 아주 예리한 눈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딱 이준석 네, 그 글에 대해서 심리 상황까지 딱 캐치를 하신 거니까. 네. 그 사실 지금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은 또 명태균하고도 관계성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또 국민의힘 후보로 하고 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한번 돌려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일단 뭐 1, 2, 3위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수치상으로 조금 유의미한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48.4%, 유승민 전 의원이 16.9%, 이준석 의원이 12.2%인데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음 쪽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4%, 10.7%로 다른 조사는 대부분 한 자릿수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이 응답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겠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니까요, 유승민 전 의원을 뽑겠다가 24.3%입니다. 아, 낮네요.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16%예요. 다른 후보들과 맞닿았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의원이 조금 두각을 드러냅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를 나눠보면 보수가 이재명 22.9%, 유승민 22.2%.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이재명과 유승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대목이 좀 주요할 것 같고, 이준석 14.9%고요. 중도층으로 넘어가면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이재명 48.8, 유승민 17.5, 이준석 12.4%로 지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요 3자 구도에서는 전 지역, 전 연령 이재명 대표가 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영남에서도 좀 많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굉장히 지금 한 최근 10년 동안 이제 뭐 야당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특히 이제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실은 강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별히 이제 약간 좀 배신적인 이제 당에서 이탈하는 느낌을 보여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배제하는 흐름들 뭐 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극복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여당 후보 국민의힘 지지 그 층의 국민의힘 후보로 한 명이 딱 선정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근데 24%밖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 당의 후보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약간 고민은 또 되는 부분이 안겨주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58.4%니까 제일 높긴 한데 유승민 전 의원이 31%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거든요. 많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과 했을 때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72%를 가져갔어요. 압도적이었는데 나눠 갖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선거가 좀 늦춰져서 이제 이준석 대표 나온다, 전 대표가.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경우에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먹기 되겠네요.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예고하는 수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대결도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넣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혁신당은 이준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네, 안철수 의원을 변동값으로 넣어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49.5%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14.8%, 이준석 의원은 13%. 적합한 후보가 없음 제일 높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일 높은데 12.2%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요. 기타 다른 후보 9.7%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또 가보면 유승민 의원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더 나은 편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가 28.3%고요. 이준석이 14.3%를 보였다는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유승민 의원을 넣었던 조사보다는 차이가 좀 크게. 유승민보다는 낫다. 안철수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렇고요. 진보 보수로 나눠봤을 때 이제 보수는 안철수 24.5%, 이재명 22.2%, 이준석 11%라고 보수층 응답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7.6, 이준석 18.2, 안철수 11.8%여서 여기 중도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대목을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는데 순서로 보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순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좀 달라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약간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참 후보는 만들어야 되고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네. 후보를 내는 게 최선입니까? 이게 정비가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또 후보들마다 또 캐릭터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바뀌었을 때 어떤 사람을 정해졌을 때 다른 사람의 지지층들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또는 보수 성향층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선호하는 후보들이 또 분명하게 또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명으로 정해졌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이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수용도가 높은 후보가 상당히 사실은 앞으로 주목돼서 봐야 되는 것인데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각되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나는 정통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자대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등과 지지를 나눠 갖게 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이외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도 좀 예고될 수 있는 왜냐하면 얼마 이제 선거가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오늘 조사 결과들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좀 벌써 던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좀 이게 대선 나가겠다 벌써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고 또 조기 대선이 사실 좀 점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인물을 국민의힘에서는 또 선택을 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현 주소로는 어떤 후보를 내도 불가능하다고 그 정도다? 보는 쪽인데 그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번 내란 사태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진솔한 사과나 반성 성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가 출범됐잖아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엄의 바다를 일단 건너야 되는데 계엄의 바다를 못 건너버리면은 이게 아마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다라는 대전제를 놓고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하다. 이제 변화가 없다면 어렵다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구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3월 31일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는 전제를 하고 놓고 보면 이준석 의원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준석 구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개혁신당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이 3자 구도화에서는 사실 피해가 더 큰 쪽은 여권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보다는 보수 쪽의 파이가 나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더 바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출마 자체를.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만약에 대선이 4월 이후에 치러진다고 했을 때 가장 주요한 변수는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를 하느냐 또는 후보 단일화 하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후보를 내놓더라 하더라도 기류를 이렇게 복원하기에 경쟁 구도를 만들기가 사실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길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있는 가운데 거기서 단일화나 연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뭐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일각에 있을 텐데 우리 애재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구상 자체가 확 깨지겠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쪼그라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는 뭐 사실은 불을 보듯이 뻔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막으려고 끌려고 하는 최대한 뒤로 가야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다고 나중에 한다고 해서 확실한 뭔가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하면 이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뻔하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어쨌든 뒤로 좀 늦춰보자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전략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략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 대전제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헌재 결정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요. 헌재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예 이제 상황을 다르게 봐서 3월 31일 이후에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 4명의 후보 중에 개파색이 제일 옅게 느껴지고 이준석 후보에게 그래도 좀 손을 뻗었을 때 융화가 잘 될 만한 캐릭터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31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준석이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의원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단일화 카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범여권 내부를
통합을 해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한번 맞상대를 해본다라는 그런 그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건 뭐 제 뇌피셜인데요. 대개는 전략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에서도 보면은 이제 같은 정당 안에서도 캐릭터가 좀 다른 후보들 또는 지지 기반이 좀 다른 사람들을 쭉 처음부터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출마를 이런 사람을 한 3명 정도를 출마를 하게 만든다. 디자인을. 예. 꼭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다음에 누가 후보가 되면 지지 선언을 받고 하면 우리 포션이 늘어난다. 이것을 이제 훌륭한 전략가들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오세훈 시장 얘기해봐야 또 사실 또 명태균 게이트도 명태균 표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나오고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런 의혹과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사실 한동훈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이거나 네.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인데 당내 경선을 또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가 또 큰 변수여서 그렇죠. 너무 많은 이 가정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그만큼 아주 시계가 제로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논리도 없이 탄핵을 미루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